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나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가 4%가 넘게 오른 건 10년 3개월 만이라는데요. 날씨는 참 화창한데 장 보러 나가기 무서워지는 요즘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심의 의결하기로 하면서 이 신고 권력 사이 화해 무드가 다시 한번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곳곳에서 들린 당선인 측근들의 출마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였던 자신의 SNS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었던 옷이 완판되는 등 벌써부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부산대 앞에선 입학 취소 찬반 집회도 열렸는데 이 소식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곳곳으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어제부로 서울에도 공식적으로 벚꽃이 개화하면서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음을 알렸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 윤중로에도 벚꽃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벚꽃은 이번 주말쯤이면 완전히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날이 참 좋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산책 나오신다면 그래도 얇은 겉옷은 챙기셔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지난 산불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간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4월 초는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이 7도, 대전 6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 17도, 대구 22도, 전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비 소식 들어있고요. 기온은 쑥쑥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 한 차례 봄비를 머금고 나면 꽃송이가 활짝 피어오르면서 이곳 윤중로는 온통 분홍빛 세상으로 물들겠습니다. 3년 만에 꽃놀이인 만큼 봄 기운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이 오늘 저희 프레스룸에 온 분은 바로 이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분이죠. 이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여의도에서 충무로까지 굉장히 좀 먼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대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발표가 됐죠. 이 한 총리 후보자가 이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좀 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전화 받으셨을까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먼저. 어제. 네. 원래 제가 17대 초선 때 네. 그 재경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제부총리였죠. 네네. 그래서 그때 2년이 다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줄곧 연락을 하고 네. 그런 인연이. 사이입니다. 네. 그러면 직접 전화하셔서 축하합니다. 네, 제가 축하한다고 하고 네. 아니 제가 그 어떤 기자분이 전화 와서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럼 나한테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냐? 네. 네, 그랬죠.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무스갯소리로 네. 그랬더니 이제 막 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 통화를 하고 축하드린다고 하고 잘 해줄 것도 당부드리고 네. 한덕수 총리 후보도 자신이 좀 자기 자신의 협치에 네. 아주 열심히 역할을 해서 국정을 잘 이끌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협치에 좀 방점을 찍고 할 때 좀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신 기간이 꽤 오래되잖아요. 이 한덕수 전 이 총리랑 한덕수 후보자랑. 한덕수 후보자가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네. 그래도 최적임자를 선정을 했고 네. 발탁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두루 경륜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인품도 훌륭한 분이시고 네. 물론 이제 제가 속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네. 송곳 그 검증을 맞아요. 겨루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그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능력도 갖추시고 또 인품도 훌륭한 분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최적임자다라고 정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 속해 계신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우리가 송곳 검증을 하겠다. 10년의 공백 우리가 좀 낱낱이 좀 꼼꼼하게 보겠다라고 이 말을 한 상태인데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상민 의원님은 지금 최적임자라고 하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네. 이제 공식적인 그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식견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두루 살펴보는 자리이고 그건 이제 국민적 기준 또 주문사항에 비춰볼 때 네. 총리감이냐 아니냐를 네네. 판단하실 테니까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청문회에서 좀 문제로 이 걸림돌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론스타 사건 등 뭐 저축은행 네.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총리로서 네. 국정을 통과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나 현안 또는 미래의 방향에 네. 대해서 어떤 방향성과 그런 그 식견을 갖고 네. 가치관을 갖고 이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건 조금 국민적 기준에서 볼 때는 매우 궁금한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다지한 문제가 우리한테 놓여 있고 네. 또 위기적 상황도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도 빠져 있고 네. 이 어려움을 헤어나서 대한민국 국군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출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예전에 이미 실력이 검증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 10년이 훨씬 훌쩍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요구되는 이 시대상에 맞는 건가라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특히 것 이제 같은데. 그 윤석열 당선인은 네.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검사 생활을 쭉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 국정을 종합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중견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네. 다소 다소 결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보완적 지위와 역할을 한덕수 총리 후보가 잘 해낼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네네. 그것은 이제 국민적 기준에서 볼 때는 좀 매우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저희가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사실 이 지금은 바야흐로 이 지방선거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이 코앞에 있죠. 이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인 듯 출마 아닌 출마를 했어요. 좀 애매하게 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송 전 대표의 출마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그 출마는 서울시장 출마는 접는 게 그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접어야 된다. 예,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듯이 네. 그 어쨌든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당 대표로서 지고 뒤로 물러난 이상 네. 바로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것도 그 마땅치 않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 분이 임기 도중에 네.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이 뭔가 좀 아기가 잘 안 맞잖아요.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인천을 지역구 의원이 갑자기 그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지 네. 거기서 선출됐는데 그리고 또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뭐 서울 시민 시장으로 썼던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인천 지역구 의원이 온다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별로 끄떡끄떡거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네.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송 전 대표의 이 출마 문제를 놓고서 지금 당내에서 약간 좀 개파 대리전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지금 86 이 그룹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이 송 전 대표가 나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같이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이재명계의 얘기도 있어요. 글쎄, 저는 뭐 제가 뭐 이재명계도 아니고 제가 뭐 개파가 팔굽혀펴기도 없으신 아니기 거죠?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런 개파적 시각에서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논란이 갈라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일정 부분 뭐 그런 그룹에 속한 분들이 또 추천도 하고 아니면 네. 반대하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각자 생각에 따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네. 이재명교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재명계다 아니다의 문제로 지금 출마 얘기가 자꾸 뭐 접어라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 예,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그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쉽지 않은 가능성이 선거기 높은 때문에 상황이죠. 좀 더 거물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은 잘 선뜻 나서려고 안 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헌신의 차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서울시장 선거든 또는 선출직 국회의원이든 네. 무슨 공깃돌처럼 왔다 갔다 하고 놓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유권자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이 매우 중요한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치권에서 정치공학적으로 거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저희가 서울시장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이번 이 지방선거가 서울시장 말고 또 이 눈길이 가는 부분이 경기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이재명 고문의 이 마음은 이심, 명심은 사실 뭐 김동연 이 새로운 물결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진위 여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네. 만약에 진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영향력이 작용해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 본인한테도 그거는 저 마이너스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공당에서 어느 특정인 또는 특정 그 그룹이 그 후보를 선출하는데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친다. 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전통 있는 민주적 정당으로서 당원과 또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공천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예, 그 뜻에 따라야만 또 성공할 수 있지 그냥 뭐 몇 사람이 뒤에서 음습하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공천 후보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판은 전체적으로 아마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계해야 되고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고문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네. 좀 뒤에 물러서서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네네. 또 많이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했고 그런 차원에서 충전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거를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거를 해명하고 국민적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거를 그 잘 해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따져봐야지 네.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뭐 비대위원장이다, 당대표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낭패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본인만 낭패되는 것이 아니라 당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희도 뭐 최근 방송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재명인의 마을 뭐 약간 팬클럽 지지층에 있는 그 어떤 이 온라인상의 활동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뭐 정치인이니까 네. 뭐 정치적 활동을 완전히 금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러나 대선을 치른 직후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중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자신들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밖에 너무나 특출나게 좀 이렇게
표출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재명 조급증을 내면 네. 늘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을 흐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고문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 고마웠다라고 전화를 돌렸다고 하던데 혹시 저는 전화 못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고문한테는 다시 전화 안 하셨어요. 왜 나한테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라고 이렇게. 유료 전화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네네.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응답도 없습니다. 네. 싫은 소리를 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상민 의원님을 생각하면 법사위원장 할 때가 굉장히 좀 강렬하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랑 윤 당선인, 뭐 인수위 쪽이랑 좀 껌껌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이런 대립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쓸데없이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네. 인수위는 지금 국정을 담당하는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임기가 언제죠? 5월 며칠 날 심날 취임 시. 윤석열 당선인이 네.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고 네. 그 국정을 책임질 때를 대비해서 국정을 살펴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과도하게 그 선을 넘어서 담당 공직자들이라든가 또는 막상 법을 뭐 통과시킨다든가 네. 법 통과는 국회에서 할 일인데 인수위가 막 그 넘어서까지 주장을 하고 하는 건 좀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박범계 장관도 인수위가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굳이 현직 장관이 네. 코멘트할 필요는 없죠. 굳이 뭐 그 코멘트를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양측이 좀 더 자제하고 좀 극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양쪽이 다 잘못했다라는 뭐 양쪽. 잘못했다기보다 너무 좀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범계 장관도 너무 코멘트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또 그 인수위도 자신들이 그 국정을 지금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서 네. 그 준비위원회일 뿐인데 마치 국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네. 세력처럼 이렇게 하는 행위는 네. 그건 선을 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박범계 법무장관이랑 지금 뭐 윤석열 당선 인수위 쪽의 이 대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신구 권력 충돌의 어떤 연장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회동 때만 잠깐 반짝 좋은가 싶다가 다시 대립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 쪽은 네. 좀 있으면 이제 국정을 맡아서 실행할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잘 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지금 어쨌든 물러가는 정권의 담당자분들하고도 잘 관계를 맺어서 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점령군이다라는 비난판까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 경우가 없이 너무 나서서 지금 마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처럼 행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물러나는 정부고 거기에 있는 장관이나 공직자들은 물러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새로 국정을 맡을 분들에 대한 인수 인계 작업을 아주 잘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뭐 신구 권력이라고 하지만 저 새로운 그 윤석열 당선인 그 쪽은 조만간 국정을 맡을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는 것이고 그렇죠. 충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괜한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끔 소모적인 그 트러블을 야기하는 건 별로 처신하는데 양측이 누가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로 지혜롭지가 않다라고 양쪽 다.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은 48%의 지지만 갖고 네. 승자 독식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송두리째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의 지지만 얻었다는 취약한 리더십의 구조라는 현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이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랑 대립각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지하철 시위 뭐 다 주장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시민을 볼모라는 방식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셔요?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공인이고 정치인입니다. 네. 정치의 역할은 문제가 있을 때 풀고 뚫어주고 하는 겁니다.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고 또 엉킨 게 있으면 풀어주고 지금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저도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만 이동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면 그걸 들어주고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데 갈라치기해서 마치 사회적 정치인들 지난번에는 여성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갈라치기 해서 마치 일정 부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건 매우 아주 저급한 졸렬한 그런 정치 행위다라고 생각되고 네. 일대 맹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지금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사실 오선 중진 선배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민주당의 제가 그럼 오선... 오죽하면은 네.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까? 뭐라고? 그 못된 송아지 네. 엉덩이에서 뿔 난다더니 젊은 그 기치를 깃발을 들고 나온 이준석 당대표가 네. 그런 문제를 좀 아주 스마트하게 또 신사적으로 멋있게 이런 걸 풀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그 눈물을 오히려 짓밟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들을 그렇게 하면 욕먹죠, 같이. 네. 오늘 화끈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우선 중진 이상민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아이템 제목은요. 신구 권력 화해 무드. 연이은 윤핵관 출마 선언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 편성과 관련해서 이걸 조속히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얘기로 듣고 오실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지난달 28일에 당선인과 대통령 회동에서 대통령이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협조하겠다 약속을 했죠. 이 네. 기조를 청와대가 지켜나가는 모습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애초 윤 당선인이 요구한 예비비는 496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360억 원이 우선적으로 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합의한 금액이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처리되는 1차 예비비에는요. 대통령 비서실 일부의 국방부 이전 비용, 그리고 경호처 이사 비용,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이 국방부의 합창 건물 이전 비용, 그러니까 118억 원 정도가 제외된 금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이 없게끔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반영을 해서 이 양측이 이달 중에 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는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된 부서에 대한 이전 비용은 1차 예비비에서는 빼는 것으로 현재 조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일단 사실 신구 권력 충돌 지점이 좀 몇 곳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가 좀 슬슬 풀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화해 무드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양측이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네. 그런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우조선해양 CEO 선임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랐습니다. 네. 결국 그런 걸로 보자면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진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거, 그거와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 뭐 이건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방금 이수아 기자가 설명했듯이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들이 5월 9일 자정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옆에서 뭐 개방을 위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 앵커의 질문처럼 완전히 양측의 그럼 갈등 소지가 다 사라졌느냐. 네. 그건 저도 좀 자신하기는 어렵네요. 네. 사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사실 앞서서 한번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듯 했다가 회동 때 한 3일 정도 반짝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충돌을 했는데 지금 사실 회동 때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만 이 민감한 거는 실무진한테 좀 이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 미뤄두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이 집무실 이전 예비비 처리가 이철희 수석과 그리고 장제원 실장이 그래도 이 실무선에서 역할을 좀 잘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아니, 그렇습니다. 당연히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끌어내야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사진 찍기용 정상 간의 회동이니까 그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측의 채널인 이철희 정무수석, 그다음에 저쪽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네. 이들의 막후 또는 막전 실무 협의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흔히 말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덜어지는 거고 한 번 더 이들이 만약에 충돌을 한다. 네. 그러면 정말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짜증을 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양측이 서로 참을 건 참아야 되고 방금 이상민 의원께서 정말 잘 지적하셨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본인들이 마치 이미 집권을 새로운 정부의 일을 시작한 걸로 착각하고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선을 넘지 않으면 충분히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철희 수석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장제원 비서실장이 지금 맡고 있는 건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이 장 실장이 뭐 나름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 후에도 취임 후에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좀 맡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수아 기자. 네, 총리 지명이 끝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지근거리에서 이 대통령을 도울 비서실장 인선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 장제원 비서실장이 초대 비서실장을 지낼 후보들을 좀 압축해서 윤 당선인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후보자 중에는요, 저희에게 알려진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그리고 전직 4선급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걸 장 실장이 직접 보고했는데도 윤 당선인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좀 더 젊은 사람을 데려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반려 배경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요, 결국 장제원 실장이 아니면은 윤 당선인은 싫다는 뜻 아니겠냐라면서 정치권 입문 때부터 이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라서 편안한데 만약에 다시 새 사람과 맞춰간다는 것이 윤 당선인에도 어려운 일이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정치에 데뷔한 이후부터 자신을 전력으로 돌아온 좀 장 실장에게 흉금을 터놓는 아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네. 본인의 고사에도 그래서 장 실장이 본인의 고사에도 여전히 초대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는 카드가 살아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역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난 뒤에 계속해서 윤 당선인을 도와왔던 또 다른 사람이죠. 이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선택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장 좀 유력한 거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그냥 쭉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다면 장제원 비서실장은 뭐라고 해요? 네, 저번에 여의도로 돌아간다 본인의 그랬었어요. 뜻을 밝힌 적이 있죠. 오늘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저는 새로운 정부 잘 만들어서 당선인을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네, 방금 지난달 25일 자신의 뜻을 밝히는 장 실장의 모습이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윤 당선인이 만약에 비서실장이 장 실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 비서실장 문제는 너무 단정적으로 쓰면 곤란하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곤란한 기사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은 변한 것이 없다. 내가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좀 더 정무 감각이 안정되고 검증된 분이 당선인을 잘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은 좀 거리를 두는 듯한 이런 모습이긴 한데 장제원 비서실장을 빼고 나머지 윤당선인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지금 계속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뭐 임태희 당선인 특별 고문의 경우에는요. 네. 비서실장 자리가 어떻게 보면 총리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서 장 실장이 계속해서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리베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대통령 주변에 여러 참모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께 대한 충성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그 또 의식 때문에 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서 또 그렇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 조율하는 것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이죠. 아, 그걸 대통령께서 어떻게 다 그걸 정리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진영을 편성할 때 저는 1호 선임은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장제원 실장이 청와대 실장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또 본인은 국회로 가고 싶다고. 네, 총리가 관장하지 않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직접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분담할 사람이 비서실장이다. 그래서 비서실장도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지금까지 당선인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가는 게 순리가 아니겠냐라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장제원 비서실장 여의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흔히 쏟아지는 여러 비난의 화살 네. 이런 걸 막아내는 자리로는 국회의원이 훨씬 낫겠죠. 더군다나 지금 3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뭐 굳이 이건 개인적인 공격이 뭐 될 수도 있지만 장제원 비서실장 하면 약점들이 좀 있잖아요. 아들 문제도 있죠. 뭐 요즘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집안에서 하고 있는 뭐 학원, 대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혹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회의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새 정부 첫 비서실장으로서는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실제 업무도 본인에게 마음에 쏙 들게 잘하는 이런 점에서 장제원 실장이 지금 현재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면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적임자겠죠. 전 뭐 평소에도 지론입니다만 대통령이 비서나 비서실장은 정말 자기가 눈빛만 봐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맞는 거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만 네. 지금 청와대 또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역할을 줄이겠다잖아요. 그쵸. 이 이전 정부까지 각 부처마다 관장하는 뭐 수석부터 비서관까지가 다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다 관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내각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은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장제원 같은 정치인이 필요할 건가? 이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새 정부 출범해야 되고 뭔가 일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네.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실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강하다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장제원 비서실장의 의도로 못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원조 윤핵관이라고 한다면 요즘 뜨는 신윤핵관이 있죠. 바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인데 유호정 기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좀 거취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이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마지막 브리핑이다라고 밝히면서 배현진 의원을 대변인으로 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김 대변인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배 의원이 새로 임명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인수위 브리핑을 진행해 오던 김 대변인 사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네. 오늘은 마지막이어서인지 방역상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기자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지막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다만 일단 출마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방선거 이 출마 여부를 놓고요.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을 제 후임 대변인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나요? 네, 취재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은혜 전 대변인을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배현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초선의 김은혜 의원은 지역구가 이 성남 분당 갑입니다. 대장동이 있는 지역이죠. 이 대선 기간 대장동 저격수로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내일 안으로 결정을 해서 기자들에게 밝히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국민의힘 공천 서류 접수가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루 전인 오늘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것을 보면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은혜 대변인은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 캠프 때부터 쭉 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함께 했었던 사람인데 김은혜 대변인이 나온다면 이게 윤심이 실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일각에서 윤 당선인과 그리고 그 측근이 김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출마를 독려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일단 김 의원은 이 추측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당선인의 의중도 반영이 되지만 당이 치르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와 당의 많은 분의 지혜를 모으고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당선인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김 의원의 출마와 관련해서 윤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면서도 윤심이든 아니든 이번 선거에 경선 과정부터 뜨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이 출마를 하신다면 웰컴이다. 그야말로 대환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김은혜 대변인이 나온다고 한다면 글쎄 좀 새로운 얼굴, 좀 경기도지사로 좀 젊은 피가 왔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윤경호 위원님.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참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현역 의원인 김은혜 대변인이 나가는 게 이게 또 맞는 건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5월 1일까지 현역 의원 던지면 이번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아마 같이 치러야 되죠. 네. 거기서 국민의힘이 계속 의석을 장악할 수 있다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거야 뭐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죠. 현재 지금 국회에서 정당 의석수로 의미 있는 숫자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00석입니다. 개헌 저지선이잖아요. 3분의 2에 반대되는 3분의 1 이상 돼야 개헌 저지. 또 하나가 120석이죠. 패스트 트랙 법안을 올릴 수 있는 거 180석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석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 의석이 110석에다가 국민의당 3석 그리고 무소속 중에 그쪽 성향 함석 해서 114석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정쩡한 숫자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의미 있는 곳에는 현역 의원이라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경기도지사 선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역 의원도 나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지금 통이동 윤회관, 삼청동 윤회관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의도에도 윤회관이 있죠. 여의도 윤회관 권성동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출마하겠다라고 드디어 선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얘기만 나오던 이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조금 전에 열렸던 출마 회견에서 권성동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대통령 당선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할 말을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과거 수직적 당청 관계의 폐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권성동입니다. 저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권 의원은 윤 당선인과 중마고우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대통령 당선인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오늘 회견에서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당초 김태흠 의원이 출마하기로 하면서 권성동 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김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최종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오늘 출마 회견을 한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만큼 윤 당선인과의 어떤 소통과 이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로 좀 선회를 하면서 그럼 권성동 의원이 그냥 추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추측도 있었었는데 보니까 추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방식을 이 합의 추대로 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조혜진 의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선거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오는 8일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합니다.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지루하게 들어온 논리입니다. 벌써부터 그런 구태의연한 의식으로 퇴행한다면 변화와 개혁, 공존과 상생의 꿈은 요원하고 새 정부의 앞날에도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출마하기로 의사를 밝힌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출마 여러 번 하시게 되면 추대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경선은 치러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경선 갑니까?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출마 의사가 있으신 분이 최소한 권성동 의원이 나오신다면은 그 포함해서 한 3분 이상 있을 거로 보여가지고 그게 단기간에 조정되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 의원 역시 최근까지 고심을 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경쟁 없이 단독으로 추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출마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로써 현재까지는 윤핵관 대 반윤핵관 진영으로 구도가 짜여진 상황인데 이 외에도 김도읍 의원 역시 주변 의원들의 이 추천을 받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도 좀 상당히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윤핵관 대 비윤핵관의 대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아이템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은요. 김건희 여사 SNS 공개 전환, 본격 활동 신호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식인데요. 네. 어제 저희가 김건희 여사 굉장히 소탈한 그리고 편안한 차림으로 이 경찰관과 사진을 찍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비공개였던 김건희 여사 SNS 계정이 다시 공개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진이고 김건희 여사 어제는 본인 SNS 계정에 이 고양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고양이 3마리가 침대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저 사진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을 올린 건데 저게 주목을 받은 거는 저 계정이 비공개였다가 어제 저 사진과 함께 공개로 다시 전환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좀 흥미로운 점이요. 저 계정에 예전에 있던 게시물들이 있는데 이게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예전 게시물들이 다시 이제 좀 눈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난 2017년에 김건희 여사가 이 점핑 위드 러브라는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이때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이들과 점프하는 사진을 찍고 김건희 여사가 저 사진을 본인 계정에 올리면서 네. 본인이 또 직접 이 대통령도 뛰게 한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행사를 홍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저 글과 사진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저 계정에 뭐 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있고요. 네. 해민 스님도 있는데 네. 정작 윤석열 당선인 본인 남편의 사진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어떤 굉장히 화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 편했던 사진에 이어서 SNS 계정까지 공개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행보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저도 제 핸드폰에 애들 사진은 있어도 신랑 사진은 없는데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 사진은 없는데 그런데 이 과거 자신이 기획했던 행사에 온 문 대통령 사진 있다는 건 글쎄요, 윤경호 의원님 이게 나는 윤석열의 아내가 아니라 전시기획자 김건희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 대통령 등장하고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장하고 해민 스님 등장하고 했던 게 네. 전시 관련 기획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 관련 기획인지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고객들을 지금 올린 거니까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남편의 모습은 여기 올라가는 건 전혀 맞지 않죠. 저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네. 이런 전시라든지 또는 관련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일은 이제는 접으시는 게 맞겠죠. 그런 일을 하면서 대통령을 내조하겠다. 그건 제가 보기엔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기회가 되면 뭐 더 자세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이 영부인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 윤석열 당선인이 좀 직접 얘기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얘기를 들어봐도 글쎄요, 이 김건희 여사가 좀 새로운 영부인상을 좀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취임식이 한 달쯤 남았죠. 이제 슬슬 이제 움직임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찰견을 안고 있는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형 기자, 네. 이 어제 그 사진에서 입었던 옷 또 신발이 완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랜만에 공개된 거를 떠나서 네. 어제 입었던 이 후드티와 청바지, 그다음에 이 슬리퍼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 김건희 여사가 신었던 이 슬리퍼가 이 특정 제품으로 어떻게 좀 알려지면서 네. 이 온라인에서 실제로 품절되는 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 팬카페를 중심으로 이 슬리퍼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데 네.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한 3만 원 정도의 슬리퍼고요.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모든 사이즈가 거의 완판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팬카페 지지자들은 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굉장히 검소하다, 그다음에 뭐 소탈하다, 그다음에 완판녀다 이렇게 뭐 칭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카페에 들어서 직접 찾아보니까 지금 네. 이 흰색은 거의 진짜 다 완판이 됐고요. 네. 다른 색깔이라도 지금 구해보겠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입었던 저 후드티와 청바지도 네. 지금 또 큰 관심이 가고 있는데 네. 아직 저 사진만으로는 저게 어떤 제품인지는 특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저 후드티 역시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뭐 외부에 노출이 됐을 때 네. 비슷하게 저 후드티를 어떤 이 셔츠나 뭐 이렇게 외투 위에 입었던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네. 지지자들 뭐 그런 사진을 다시 올리면서 후드티도 돌려가면서 입는다 이렇게 검소하다 이런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가 뭐 네. 2만 원짜리 스카프를 둘러서 또 화제가 네. 되기도 하고 한 외투는 뭐 10년째 입었다 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번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뭐 모든 게 큰 화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좀 신기하게 어떻게 사진만 보고 이렇게 네티즌들은 쪽지게같이 이게 어디 제품인지 얼마인지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정치 관련 인물이
입었던 옷, 신발 이런 게 완판되는 게 사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정치인들의 어떤 이미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이 패션도 항상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그 김정숙 여사와 추미애 전 장관이 입은 옷이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홈쇼핑 제품으로 유명해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었고요. 당시 이제 또 2020년에는 국회에서 이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 8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었는데 저 마지막 보시는 저 세 번째 사진인데요. 네네. 저때 8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도 이 스커트가 원피스가 완판이 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참 저런 모습을 보고 이제 완판이 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좀 경기가 좀 어려운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하고요. 다음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맞습니다. 이번 아이템 이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잠시 후 결정입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부산대에서 교무회의가 열리고요. 여기서 최종적 심의가 이루어지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부산대 정문 앞에는 이 입학 취소를 둘러싸고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현장 모습 보고 오시죠.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학생을 인질 삼아서 지금까지 온지 모르겠습니다. 강자에 굴복하고 약자를 짓밟는 저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 저희는 그냥 정상적으로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네, 이 부산대 앞에서 저렇게 찬반 집회가 열릴 만큼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유호정 기자. 이게 관심이 모아지는 이 사안,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부산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약 대여섯 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교무회의가 마치면 별도의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 형태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2시에 시작된 교무회의 약 3-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후 5시, 6시쯤 결과가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한 5시, 6시쯤 지금 몇 시간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곧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유호정 기자. 지금 이 전망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부산대에서 지난해 8월에 입학을 취소한다라는 예비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에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청문 절차는 최종 심의를 위해서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마지막 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이 좀 충분한 기한을 두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한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부산대 관계자의 설명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1월에 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이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되면서 네. 이 조민 씨의 이 관련된 스펙들이 허위로 결정이 된 만큼 이 판결 역시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입학 취소가 안 되면 그냥 지금 이 경력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조민 씨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입학이 취소가 되면 이 의사 면허 역시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고시의 응시 자격 자체가 의대를 졸업하거나 의전원을 졸업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입학이 취소되면 이 자격이 없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의사 면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복지부 관계자가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대가 조 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보를 하고 네. 조 씨가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부산대 의전원이 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이유가 아까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재판에서 이 몇몇 경력이 좀 허위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 허위라고 인정된 경력 이거를 사용한 부산대 의전원 말고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 대학교가 있죠. 학사를 받은 고려대학교에서도 네. 이 관련해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 중인 상황인데요. 이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 고려대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학교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 위원회가 설립이 된 이후 사실 마땅한 이 진행 과정이 전해지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의위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산대 결정 역시 이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오후 6시를 좀 전후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리가 뭐 큰 이견이 없는 한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게 이제 부산대 관계자의 얘기거든요. 입학 취소 처리가 된다면 파장이 어떻게 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참 큰 파장이겠죠. 우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대중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가면서 저렇게 한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정도 뭐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요정 기자의 설명이 잘 들어 있습니다만은 정경심 재판부에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때 썼던 여러 경력들이 전부 다 허위다. 뭐 이렇게 지금 판명이 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조민 씨가 언젠가 뭐 인터뷰에서 모든 게 다 취소되면 고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학이 학부를 과연 그러면 또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30을 넘긴 젊은이가 다시 자기의 지난 10년의 인생이 다 부정당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한다. 정말 시련이 엄청 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일단 법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대에도 제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면 또 복지부에도 신청을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만 그치지 않고 본안 소송까지 또 갈 거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과정들 속에서 네. 이 조민이라는 젊은이가 얼마나 이 짧은 본인의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그게 성들이 이렇게 부정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가혹한 현실이긴 합니다. 네. 사실 이 조 씨의 이 뭐 입학 취소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게 조국 사태 때의 어떤 그 일부로 나왔었던 거죠. 조국 사태 때 뭐 펀드나 다른 문제보다 사실 이 조민 양의 입학 문제, 이 뭐 허위 경력 문제 이것 때문에 더 여론이 확 좀 불붙기 시작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최성원 씨의 딸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 이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좀 이렇게 확 불붙는 이 불씨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도 이화여대 학생들이 가장 공분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촉발제 역할을 한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국 사태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병역 의무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사실은 예외 없이 그리고 특혜가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 국민에게 누가 꼭 강요하지 않아도 박혀 있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만큼 그 두 사안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또 휘발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앵커가 정말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조국 전 법무장관의 그리고 그 부부의 도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 중에서 다른 것들은 뒤로 다 밀려나고 심지어 또 무죄 받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별건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딸의 입학 문제 이게 이제 결국 결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역설적으로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 또는 공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투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른 정치인들이 이번 사태를 좀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보겠습니다. 이 신구 권력, 이제는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을 담아서 신구 권력 화해 무드를 오늘의 탑 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